인어사냥. 살아있는 걸 그리 매달아 놓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수다. 솔직히 산채로 매달아 놓는 건 고문을 하는 건데 애들이 너무 사람을 닮아나서 그리 할 수 있는지는 우리 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듯 싶고 말이오. 애들이 가르쳤는지 인어 새끼들이 말도 합디다. 지금 지 이름을 얘기합디다. 구멍난 옷에 기울천을 덧대듯 맥락 없는 말을 주섬주섬 잇는 덕무의 모습을 보는 공연감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 왼팔 좀 줘보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연감은 덕무의 왼팔을 잡아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았다. 그와 동시에 덕무의 팔에 밧줄을 울가미를 걸어 손목밖에 없는 자신의 팔에 감아 팽팽하게 잡아 눌렀다. 그리고 성한 손으로 허리에 차고 있던 손도끼를 뽑아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 날카로운 도끼날이 그루터기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덕무의 팔을 겨누었다. 하얗게 질린 팔이 도마 위에 올라온 생선처럼 떨렸다. 뭐하는 거요? 놀란 덕무가 그루터기에서 팔을 빼내려 했지만 밧줄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 공연감이 소리쳤다. 움직이지 말게. 꼼짝도 하지 말고 팔을 그냥 거기 둬. 조금만 움직이는 기미라도 보이면 이 도끼가 내리꽂힐지도 모르네. 영감님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덕무는 공연감을 자극하지 않으려 그루터기 위에 팔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다. 자네 진심을 알고 싶네. 딸년을 진짜 살려고 싶은 건지 아닌지 말이야. 어미 인어를 진짜 잡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 입만 벌리면 변명에 허접한 이유에 값싼 동정심에 가당찮은 상념을 쏟아내니 일이 되게 하자는 건지 망치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 지금 자네 진심을 알아야겠네.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즉시 답하게나. 답이 늦거나 안 나오면 이 도끼가 자네 팔로 떨어질 거야. 그럼 묻겠네. 자네 왼팔이 독사에 물렸네. 살고 싶으면 독이 퍼지기 전에 팔을 잘라야 해. 근데 막상 자르려고 하니까 못 자르겠는 거야. 왜냐? 자네 팔을 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지. 독사인 줄 알고 잘랐는데 독사가 아니면 엄한 팔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반대로 독사가 맞는데 안 자르면 어떻게 되겠나.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겠지. 대답해보게. 이 상황에서 자네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나. 글쎄요. 글쎄요는 답이 아니야. 망설이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고. 빨리 결정하게. 팔을 자를 건가 안 자를 건가. 공연감이 도끼를 든 손을 치켜들었다. 자, 잠깐만. 팔만 자르면 자네를 문 뱀이 독사든 아니든 살 수는 있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소. 그럼 어떻게 해야겠나. 모르겠어. 덕무의 턱이 덜덜 떨렸다. 모르긴 뭘 몰라. 팔을 잘라야지. 잘 갈린 도끼날이 허공에서 번쩍였다. 하지만 만약에 팔을 잘랐는데 시간 없어. 빨리 말하게. 독사가 아니면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나? 팔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는 게 중요한가? 사는 게 중요하지요. 사는 거요. 덕무의 대답과 동시에 날카로운 도끼날이 번쩍 성강을 일으키며 허공을 부웅 갈랐다. 퍽 도끼날이 간발의 차이로 팔을 비켜 그루터기에 깊숙이 박혔다. 덕무의 간자놀이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공연감이 어린애 어뢰도 말했다. 안 잘랐으면 자네는 팔 달린 채 죽었을 걸세. 왜냐하면 자네 팔을 문 건 독사였거든. 독사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확신하오? 확신? 일단 살아있어야 확신도 할 수 있지. 살아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자네한테 달렸네. 자네가 독사라면 독사고 인어라면 인어인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잔인하다느니 인어가 너무 사람처럼 생겨 함부로 못 다루겠다느니 인어가 말을 배워서 매달면 안 된다느니 애들이 못 받아들인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말게. 혼자만 양심 있는 척하지 말란 말이야. 착한 척하다가 때를 못 맞추면 팔이 아니라 목숨이 날아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겠소. 살아있어야 불로초도 소용있는 거지. 죽은 진시황한테 불로초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자네 딸년이 죽어버린 다음에 어미 인어가 찾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 그런가? 맞는 말이오. 알면 됐네. 더는 못 기다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미를 찾아오게 만들어. 만약 새끼가 우는데도 어미가 안 오면 영 물 건너 가는 거니까 새끼를 바로 끓여서 기름을 내세요. 알겠나? 덕무는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바다 위로 넘어가기 전에 검고 묵직한 구름에 가려 사라졌다. 먹구름 뒤로 사라진 해를 보며 덕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해가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 덜 절망적인 것 같았다. 6장 그물이 찢어지다. 장작불이 꺼졌다. 누런 기름이 가마솥 안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옳다면 세월에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다면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기름은 이 세상 모든 금을 준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구할 수 없었던 그것. 죽음의 앞자락을 밟고 선 황제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지. 그거 동쪽으로 보낸 신하 서복이 가지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던 바로 그거 불로장생. 약속하고 영생불멸을 실현할 어미 인어의 기름이 마침내 떠오른 것이다. 기름이 뜨기 전에
펄펄 달구어진 새 가마솥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몇 시간은 기다려야 가마솥이 식고 기름을 분리해서 뜰 수 있을 텐데 마을 사람 중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두런두런 이어지던 대화도 칼에 썰린 듯 뚝 끊겼다. 내 몫은 얼마나 될까? 가마솥을 바라보는 모두의 머릿속은 똑같은 질문으로 꽉 차 있었다. 조씨와 함께 인어 사냥에 나섰던 일행은 물론 사냥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뒤늦게나마 무엇 하나라도 거들며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려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마솥을 가져와 걸거나 장작더미를 지고 오거나 장작불을 지피거나 하면서 잔치라도 열듯 부산을 떨었다.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였다. 저마다 오래 살아야 할 이와 저간의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들을 통틀어 욕망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각자의 목숨은 소중했고 사정은 절실했다. 그 소중한 개개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어 기름을 원했다. 지난밤 어미 인어가 제 발로 걸어왔다. 매복한 채 밤을 지새우던 조씨와 배씨 그리고 공랑은 막상 어미 인어가 나타나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한동안 그대로 지켜보았다. 어미 인어는 자태부터가 순놈과 달랐다. 민머리인 순놈이나 새끼 인어와 달리 어미 인어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나 있었다. 푸르스름하면서 투명한 것이 해파리의 촉수 같았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얇고 긴 머리카락이 치렁댔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큰 눈과 작은 코, 얇은 입술이 보였다. 목덜미부터 가슴으로 타고 내려오며 은가루가 흩뿌려져 있는 듯 미세한 은빛 점들이 반짝거리며 빛났다. 눈처럼 하얀 피부는 속이 들여다볼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양 옆구리에서 은빛 지느러미가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나비의 날개짓 같았다. 하체로 내려가면서 피부색은 푸른빛으로 바뀌었는데 엉덩이와 양다리 그리고 짧은 꼬리를 덮은 하얀 반점들이 흡사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 같았다. 깊은 바닷속에서는 푸른빛 하체와 바다와 한 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미이너의 아랫배 정중앙에 그것이 보였다. 투명한 피부 속에 심장이 뛸 때마다 함께 깜빡거리는 붉은빛. 만병을 고치고 천년을 살게 하는 바로 그것.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주머니였다. 굳이 잡고 말 것도 없었다. 서투르고 엉성한 걸음걸이로 마을까지 걸어오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어미 인어는 버드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혼전한 새끼 인어를 향해 다가오다가 더디에 깔아놓은 밑장용 나뭇가지를 밟았다. 철거덕 소리와 함께 멧돼지를 잡을 때 쓰는 날카로운 쇠덫이 어미 인어의 발목을 꽉 물어버렸다. 그 위력이 얼마나 셌던지 아니면 평생 육지에 걸을 일도 없었던 어미 인어의 다리가 얼마나 가늘고 약했는지 덫은 이미 인어의 발목을 즉시 절단해버렸다. 발목이 잘려나간 어미인어는 새끼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어미인어는 고통스러워하며 그렁그렁 목 닿는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에 버드나무에 매달려 있던 새끼 인어가 눈을 뜨고 어미를 보았다. 어미와 눈이 마주치자 새끼 인어는 울음을 터뜨렸다. 삐릴리 삐릴리. 어미를 향한 새끼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어미 인어의 절단된 발에서 콸콸 쏟아진 피가 도랑을 타고 흘렀다. 다음 순간 어미 뱃속의 생명주머니에서 명멸하던 붉은빛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갑자기 밝아졌다. 절단된 발목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듯 불붙은 듯 밝아진 생명주머니에서 붉고 따스한 기운이 흘러나와 혈관을 타고 상처난 발목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어미 인어가 스스로를 고치려는 것이었다. 이를 놓칠세라 조씨가 냉근 달려가 쥐고 있던 날카로운 칼로 어미 인어의 등을 찔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칼질이 끝났다. 활활 타오르던 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생명주머니에 빛은 희미해지다가 소멸해버리고 말았다. 어미 인어는 새끼에게 겨우 10걸음을 남겨두고 숨을 거두었다. 새끼 인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모여들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마음은 바빠졌다. 시체가 상하기 전에 서둘러 어미 인어를 토막내 기름을 짜야 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장작불을 피우고 가마솥을 걸었다. 그리고 토막내 인어를 가마솥에 넣고 끓였다. 뚜껑 닫힌 가마솥에서 새어나오는 흰 연기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닿을 만큼 끝없이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인어 기름뿐이었다. 공랑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미동도 없는 새끼 인어를 가리키며 조씨에게 물었다. 새끼 인어는 어떻게 할까요? 조씨가 헐기 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너 가져라. 먹든지 버리든지. 공랑은 버드나무에 묶인 새끼 인어의 목줄을 풀었다. 가죽끈이 목을 파고들어 목둘레로 상처가 나 피고름이 흘러나왔다. 햇빛에 화상을 입은 피부는 여기저기 벗겨져 불에 댄 것 같았다. 이제 와서 풀어준 듯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나무에 계속 매달아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공랑은 새끼 인어를 얻고 마을을 빠져나와 숲속 오솔길로 걸었다. 숲을 지나면 바다가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소나무들끼리 부딪혀 스르르 소리를 내었다. 새끼 인어를 얻고 걷던 공랑이 소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굽어보는 소나무들이 팔처럼 뻗은 가지 사이로 하늘에 떠있는
해가 보였다. 가지에 조각난 햇볕이 공랑의 얼굴에 파편처럼 꽂혔다. 얼굴이 따갑고 마음이 쓰라렸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며 해가 자신을 아프게 쏘아보는 것 같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다. 등에 업힌 새끼 인어는 죽은도 조용했다. 숲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었다.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죽은 듯 눈을 감은 새끼 인어를 깨웠다. 새끼 인어는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귀를 움직이고 바람에 실려온 내음에 막힌 코를 벌름이더니 이윽고 눈을 떴다. 옆구리에 난 작은 지느러미가 살며시 팔딱거렸다. 먼 길을 돌아와 안긴 엄마 품처럼 따스한 고향의 익숙함이 포근함과 안락함에 죽어가는 새끼 인어에게 소생을 위한 숨을 불어넣고 있었다. 공랑은 새끼 인어를 바닷가 모래사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파도가 너울거리며 다가와 인어의 몸을 쓰다듬으며 적시었다. 공랑은 몇 발자국 떨어진 모래사장에 쭈그려 앉아 인어를 살펴보았다. 바닷물이 한 번씩 어루만질 때마다 말라 비틀어졌던 새끼 인어의 몸이 조금씩 꿈틀거렸다. 큰 파도가 밀려오더니 이불로 덮듯 새끼 인어의 몸을 감쌌다. 바다가 새끼 인어를 품었다. 밀려온 바닷물에 쓸려갔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새끼 인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공당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서씨 할머니 외딴 집에 들렀다. 할머니는 밖에 나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찾듯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미 인어를 잡았어요. 지금 끓이고 있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서씨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공당은 서씨 할머니 옆에 쭈그려 앉아 할머니가 바라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청명한 하늘이었다. 새끼를 모래사장에 놓아주었더니 파도가 와서 데려갔어요. 말없는 할머니에게 공량이 또 말했다. 몇 시간만 더 기다려서 가마솥이 식으면 기름을 뜰 거래요. 솥단지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어요. 서씨 할머니의 마른 가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할머니는 기름 안 먹을 거예요. 안 먹는다. 왜요? 그걸 먹으면 무병장수한다잖아요. 그래서 너는 먹을 거냐? 조씨 아저씨가 약속했어요. 내 덕분에 새끼 너를 잡았으니 기름을 짜면 내 몫을 확실하게 챙겨주기로요. 서씨 할머니가 공나에게 말했다. 먹지 마라. 싫어요.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왜 안 먹어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다. 오히려 죽이는 약이야.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걸 먹으면 다시는 사람처럼 살 수 없게 된다.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주 오래전이었어. 배들이 왔을 때 소정이는 16살인가 17이었지. 서씨 할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시작했다. 빈 하늘을 가로질러 갈매기 한 무리가 날아갔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닿는 곳마다 나무와 풀의 잎들이 나부댔다. 공당은 잠자코 앉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러고 일어나 말했다. 저희만 가볼게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서 총총걸으며 사라진 공당을 보며 서씨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사람답게 살려면 먹지 마라. 깊게 팬 할머니의 주름 사이로 햇볕이 고여들었다. 공당이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바다 저편으로부터 술을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갈매기떼가 해안가를 향해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육지에서 바다로 날아가는 철새떼는 본 적이 있으나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새떼는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이는 조금 후 있을 비극을 예고하는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10여 년 전 남쪽 도시 경주에 지진이 나서 마을의 집들이 무너지고 수백 명이 죽은 그날 저녁 무렵에도 지금처럼 갈매기들이 육지로 날아들었다고 했다. 그 직후 거대한 파도가 닥쳐 마을 사람 수십 명을 쓸어가 버린 적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빈 하늘에 한 점 두 점 커다란 먹구름이 밀려왔다. 공랑은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일어나 누나 어서 일어나. 한밤중에 영득이 영실을 흔들어 깨웠다. 얼마나 급했는지 신도 못 벗고 누나 방에 들어갔다. 영실이 깨어서 보니 영득의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왜 그래 영득아. 누나 큰일 났어. 공영감님이랑 아버지가 찔레랑 짱아를 데려갔어. 어디로? 어디로 데려갔어? 선 밑에 오리 바위로 찔레를 버드나무에 매달 거라 그랬어. 어미 너가 올 때까지 매달아 놓고 소리내어 올 때까지 때릴 거라고 그랬어. 영실과 영득은 서둘러 집을 나서 비탈길을 달려내려갔다. 영실의 숨이 더욱더 가빠졌다. 아이들의 발길을 달빛이 배웅하듯 비춰주었다. 오리바위에 묶인 배 두 척이 밀려왔다 쓸려가기를 되풀이하는 바닷물에 흔들거리다 삐그덕거리기를 반복했다. 공연감이 찔레에게 억지로 신겼던 전족을 벗겼다. 짓눌린 발에 난 상처가 짓물러 고름이 흘렀다. 공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찔레의 양발을 잡아 버드나무 가지에 늘어뜨린 밧줄에 묶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는 덕무가 짱아를 데리고 있었다. 짱아의 목에는 목줄이 채워져 있었고 덕무가 줄끝을 잡고 있었다. 멀뚱거리며 선 덕무에게 공룡감이 짜증을 내며 쏘아붙였다. 거우사비처럼 서 있지 말고 와서 밧줄 좀 당기게. 밧줄을 당기자 찔레의 몸이
거꾸로 끌어올려져 허공에 매달렸다. 가는 다리가 끊어질 듯 늘어나고 꽁꽁 묶인 발목에 피가 통하지 않자 찔레는 끙 하며 앓는 소리를 내었다. 피가 쏠려 작고 창백한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다. 고통에 겨운 나머지 찔레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를 바라보던 짱아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덕무의 마음속은 천둥과 번개가 동시에 치듯 요동쳤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두 가지 감정이었다. 분노와 좌절감. 소리내어 울지 않는 찔레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에서 비롯된 좌절이었다. 딸을 살리겠다는 염원 하나로 하나뿐인 목숨을 버릴 각오로 흑암대에 들어가 어렵사리 잡아왔다. 팔을 잘라 먹여보라는 점쟁이의 말도 무시하고 지켜주었고 몸이 상하는 이를 최대한 피하려 잡는 것도 미뤘다. 어미 이놈아 오면 얼마든지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건만 그런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소리내어 울어주지 않는 찔레를 보며 이제는 거꾸로 매달아 고문까지 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자신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아내를 꼭 닮은 영실은 아비를 어떤 인간을 생각할까? 죄를 짓고 그 죄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죄를 되풀이한 동안 만들어진 굴레가 자신의 목에 저절로 채워졌음을 깨닫는 순간 숨막히는 좌절감이 엄습했다. 찔레는 거꾸로 매달려서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런 찔레를 보고 공연감은 찡그리며 웃었다 웃고 있는데 고통스러워 보였다. 역시 그냥은 안 올 줄 알았다. 공연감에 자신의 배에 올라타더니 작은 진 꾸러미를 들고 내렸다. 꾸러미를 거꾸로 뒤집자 칼과 송곳, 채찍 따위의 날카로운 연장들이 쏟아졌다. 덕무는 경악했다. 보통 사람이 들고 다닐 만한 연장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 날카로운 칼을 집어든 공연감이 찔레에게 바짝 다가가며 말했다. 울 거냐 말 거냐 지금 당장 울지 않으면 내가 널 아주 아프게 할 텐데. 시퍼런 칼날이 거꾸로 매달린 찔레의 얼굴 앞에서 어른거렸다. 덕무는 차마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밤바다로 고개를 돌렸다. 그동안 가물어 마른 논의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미이 너를 기다렸건만 목숨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딸의 치유를 위해 구원을 기다렸건만 운명은 침묵한 채 대꾸도 없었다. 밤바다에는 달빛을 머금은 파도만 밀려올 뿐 어미 인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연감이 찔레에게 어떤 위협을 가했는지 덕무는 보지 못했다. 아니 불어 외면하고 보지 않았다. 이가 갈리는 듯한 찔레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돌아선 공연감의 칼끝에 핏자국이 배어 있었지만 덕무는 찔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겨우 지탱하는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 물을 수 없었다. 찔레는 우는 대신 이내 혼절했다. 화가 잔뜩 난 공연감이 채찍을 집어들더니 절룩거리며 짱아에게 다가왔다. 겁에 질린 짱아가 어깨를 움츠리는 순간 공연감이 짱아를 향해 채찍을 휘둘렀다. 몸집이 작고 움직임이 빠른 짱아는 날아오르는 채찍을 요리조리 피하며 목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다. 다리와 손이 불편해 행동에 제약이 많은 공연감이 빠르고 날쌘 짱아를 상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박씨 저 녀석을 잡아 바위에 얹어놓기 어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공연감이 소리를 질렀다. 덕무는 엉겹거려 손을 뻗어 짱아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덜미를 잡힌 짱아가 고개를 들어 덕무를 올려다봤다. 덕무는 짱아를 바위에 밀어붙인 뒤 양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짱아의 작은 등이 공연감을 향해 드러났다. 허공을 가른 채찍이 짱아의 등에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쫙쫙쫙 연달아 세 대를 맞은 짱아의 등이 파이며 핏방울이 덕무의 얼굴로 튀었다. 짱아는 고통스러워 끄끄 신음소리를 내었다. 울어 안 울면 내 등허리가 갈라져 찢겨나갈 거다. 어서 울어 소리내어 울어. 내 어머니가 듣고 올 때까지 소리내어 울란 말이다. 분노로 시뻘개진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공연감은 광기 어린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영실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분과 애탄에 찬 목소리였다. 자식 매 맞는 소리를 듣고도 안 올 어미가 되며 원래 없는 어미여 듣고도 않았다며 어미 노릇하는 가짜일 거요. 허허 어미가 있었다면 아픈 자식 숨소리만 듣고도 찾아왔겠지요. 영실이 숨을 헐떡거리며 구름 위로 올라왔다. 영록과 함께였다. 가쁜 숨을 참으려는 듯 손으로 가슴을 누른 채 덕무에게 다가왔다. 영실아. 덕무는 짱아의 어깨를 누르던 손을 풀고 영실을 바라봤다. 다음 순간 짱아가 영덕의 품으로 도망쳤다. 영덕은 짱아를 감싸 안았다. 짱아의 등에서 흐른 피가 영덕의 손을 적셨다. 영덕이 울먹이만 말했다. 아버지 짱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용실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 몇 번을 말해야 깨닫겠어요. 얼마나 후회해야 돌이키겠어요. 찔레랑 짱아는 나나 영둥이랑 같아요. 어미 없는 남매란 말이요. 들어줄 어미 없으니 안 우는 거라고요. 허허 그러니 이제 그만 보내줘요. 애들이라도 살게요. 난 살겠다고 못 살게 굴지 말고 제발 내버려 둡시다. 아니다 얘야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 모습을 한 요물이야. 아주 오래 살아서 요물이 된 물고기라고. 공연감이 회의하듯 말했다. 영실이 찔레에게 다가가려 하자 공연감이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얘야 냅둬라.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험한 꼴 보게 된다. 멈춰서 영실이 공경감을 향해 말했다. 영감님 이보다 더 험한 꼴이 어디 있습니까? 영감님도 내 아버지도 참 딱합니다. 사람처럼 생겨서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말하는 걸 보고도 저 아이를 잡아먹겠다는 거요. 나더러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사람은 나 살자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예요? 덕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공연감의 성난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귓가에 박혔다. 아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물고기야. 사람 말 따라 하는 요망한 물고기라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필경 인어에게 홀린 게야. 저 요물 때문에 제정신을 잃은 미친 거라고. 잃고 미친 거라고. 알았으니까 내 딸에게 소리 지르지 마소. 덕무가 공연감의 말을 끊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비가 마지막으로 말하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오늘 밤 어미가 새끼들 데리러 오지 않으면 찔레를 잡아 기름을 내겠다. 그러자 영실은 차분히 말했다. 전 그렇다면 기다릴 여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지금 잡으시다 아버지. 뭐라고? 없는 어미가 올 리 없으니 기다리지 말고 찔레를 지금 잡자고요. 당황한 영득이 말했다. 누나 왜 그래 안 돼 누나. 왜 그러다니 살려고 그러지. 아버지 말 못 들었니? 찔레를 잡아먹어야 내가 산다잖아. 갑자기 정신의 고삐가 풀린 것처럼 태도가 돌변한 영신의 말투와 표정의 덤보가 영득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공연감도 당황하기나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말만 따라 영신이 갑자기 뭔가에 홀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버지 뭐예요? 빨리 잡아요. 내가 아버지 원대로 찔레에 기름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마실 테니 지금 주어요. 숨가빠 못 살겠으니 잡아주어요. 못 잡겠으면 내가 잡을게요. 영감님 칼이랑 도마 좀 줘봐요. 아버지는 불 피우고 솥단지 걸어요. 쉴 새 없이 휘몰아치듯 말을 마치 영신은 찔레를 향해 한 발짝을 옮기는가 싶더니 그대로 곧거라져 정신을 잃었다. 덤무가 달려가 쓰러진 딸을 안았다. 밤이 깊어왔다. 덤무가 영신을 집에 누이고 다시 오리바위로 내려와 보니 찔레는 버드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혼전해 있었다. 줄에 묶인 짱아는 오리바위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주위에 매복해 있던 공연감이 덤무를 손짓해 불었다. 딸은 잠들었어. 즉 개가 너무 소란을 피워서 어미 인어가 왔다가도 돌아가겠어. 사람의 정이라고 한 줌도 묻어나지 않는 말투에 덕무는 새삼 눈을 돌려 공연감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리만큼 급격히 노화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이 세월의 소나기를 맞은 듯 지나치게 늙어 보였다. 오래된 나무를 꽉 채운 수백 줄 나이대처럼 그의 얼굴은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구겨져 있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앞니도 며칠 새 죄다 빠지고 입술 위아래로 새로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듬성듬성 나있던 머리털은 모조리 사라져 민머리가 되었고 낯빛은 차디찬 수문색으로 변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얼굴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한 모습이었다. 영감은 괜찮소. 낯빛이 안 좋아 보입니다. 왜 늙어 보이나? 꼭 그렇다기보단 아파 보입니다. 몸이 안 좋기는 안 좋지. 이 몸뚱이를 너무 오래 썼거든. 이너기를 한 사발 쭉 들이키면 다 좋아질 거야. 덕무는 공연감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미루고 미뤘던 질문 손에 잡힐 듯 눈앞에 떠다니는 행운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 두려워 미루었던 그 질문을 이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감을 향해 풀리지 않는 의문은 수십 가지였다. 해야 할 질문 역시 수십 가지였으나 단 한 가지만 물으면 나머지는 안 물어도 상관없을 듯했다. 열쇠 없는 자물통처럼 상황을 잠가버린 외란한 그 질문 말이다. 내가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물어도 되겠소? 몇 살인지만 빼고 묻게. 나이라고는 잊은 지 오래니까. 영감이 왜 그토록 인어기를 원하오? 덕무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공연감의 입에서 인어기름 이야기가 나온 첫날부터 줄곧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왜 그리 원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기에 이토록 추한 꼴을 보려 하는지 알고 싶었다. 크악! 공연감은 대답 대신 걸쭉한 가르침을 도둑어 배워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소. 나이도 잡술 만큼 잡섰고 가족도 없으니 더 살 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 너무나 절실해 보이게 왜 이토록 인어기름에 집착하는지 참말로 궁금해서 물을 것뿐이요. 전방을 주시하던 공연감이 동무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원하는 거지. 무슨 생각 말이오. 더 먹고 싶다는 생각, 더 먹어야 한다는 생각 그뿐이야. 그 생각도 영감님 생각이네. 영감님이 원하는 거잖소. 대무는 덕무의 질문에 공연감은 설명하기 난해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말이야. 인어그림을 한 번 마시고 그 맛을 알아버리면 내가 얼마나 더 마셔야 할지 얼마나 더 마시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지거든. 다른 생각은 다 없어지고 딱 한 가지 생각만 남는다네. 더 마시고 싶다는 생각. 그게 나머지 생각들을 다 집어삼켜버리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한 가지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건 생각이 아니라 그릇된 욕망이 아니냐고 덕무가 반문하려는 찰나 소리가 들려왔다. 삘리리 삘리리 분명 풀피리 소리였다. 바람에 실려온 풀피리 소리는 찔레와 짱아도 깨웠다.
나무에 매달린 찔레와 바위에 묶인 짱아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두리번거렸다. 덕무는 귀를 의심했다. 저순이는 이는 울음소리인데 공연감의 마른 입에서 탄성이 새어났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덕무와 공연감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 쪽에서 날아오는 소리는 아니었다. 빗달길 위 덕무의 집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었다. 소리는 그들이 있는 오리 바위 맞은편, 그러니까 섬 반대쪽에서 들려왔다. 어미인어가 정말 찾아온 것 같소? 덕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침착해야 하네. 어미인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미인어라면 굳이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겠나. 공연감은 덕무에 비해 신중했다. 그러나 자중하는 그의 목소리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만약에 진짜 어미인어가 왔다면 그의 눈앞에 미래의 천년이 다가오는 셈이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할 바를 못 정하고 망설이는데 이번에는 지척에서 풀피리 소리가 크게 들렸다. 두 사람이 눈을 들어보니 나무에 매달려 혼절했던 찔레가 삐리리 풀피리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한 것이었다. 찔레에 이어 짱아까지 풀피리 소리를 내며 따라 울었다. 삘릴리 삘릴리 삐리리리. 찔레와 짱아의 풀피리 소리가 섬 반대쪽에서 날아오는 풀피리 소리와 만나 합창하도 울려 퍼졌다. 삘릴리 삘릴리. 그동안 회초리에 맞고 채찍에 맞아도 울지 않던 찔레와 짱아가 풀피리 소리에 반응하며 스스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자 공연감과 덕물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일어섰다. 새끼 인어들의 반응으로 모아 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야말로 어미 인어의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섬이라고 해봤자 손바닥만 했으니 가장자리를 따라 돌면 반대쪽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공연감은 덕무에게 그물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끄트머리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진 장대기를 챙겼다. 둘은 섬의 반대쪽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나 벌써 괜찮아진 거야? 많이 아픈 거 아니었어? 영득이 물었다. 아픈 거 맞아.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 너도 봤지? 우리 아버지가 꼭똑하시잖아. 공원가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걸. 응, 아버지가 하기 싫으면서도 짱아 어깨를 꽉 붙잡고 있었어. 공연감님이 짱아를 채찍으로 때리는 동안 눈을 질끈 감고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어. 영득이 겁에 질려 회상했다. 덕무가 오리 바위로 돌아간 직후 영실은 자리에 일어나 앉아 영득을 불러 마주 앉혔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어. 이제는 아버지가 찔레와 짱아를 풀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었어. 영실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되었어? 공연감님이랑 너무 오래 같이 있어서 그래. 그 할아버지가 아픈 나를 고쳐줄 줄 알고 그 할아버지 말이라면 꼭 들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아. 이제 어떻게? 영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 손으로 찔레와 짱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영실이 답했다. 우리 둘이서 어떻게 해? 이너 집이 어딘 줄도 모르잖아. 바다로 데려다주자. 그 아이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주자. 영실과 영등은 각각 다른 길을 택해 섬 아래로 향했다. 영실은 비탈길을 따라 오리바위로 내려갔고 영등은 뒷산 넘어 섬을 가로질러 오리바위의 반대쪽 섬 가장자리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숲을 가로질러 가야 했기에 나뭇가지가 몸을 찌르고 핥히게 됐지만 찔레와 짱아를 구하려는 마음에 영등은 큰 용기를 내었다. 바위로 뒤덮인 성 가장자리는 고요하고 적막했다. 큰 바위 뒤에 자리 잡아 영등은 최대한 깊고 크게 호흡하며 정신을 다잡았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인어들이 내는 것과 똑같은 풀피리 소리가 나지 않으면 공연감과 아버지는 결코 속지 않을 것이었다. 영등은 짱아가 알려주었던 기억을 되살렸다. 입술을 벌리고 혀를 오므렸다. 그런 다음 벌린 입술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혀를 살짝 누른 후 바람을 불어넣고 힘차게 불었다. 불필이 소리가 섬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리를 쫓아 공연관과 덕무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영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짱아가 반가움에 눈을 반짝였다. 영실이 품에 안긴 찔레를 혼절했다. 얼굴은 백지차처럼 창백했다.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숨이 삶의 끄트머리 간신히 매달려 있는 듯 찔레는 아슬아슬해 보였다. 영실이가 말했다. 찔레야, 넌 이제 자유야. 조금만 더 기면 돼. 짱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지. 찔레를 아는 영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없이 구릉 아래로 내려갔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바다였다. 찔레는 감긴 눈을 좀처럼 뜨지 못했다. 의식이 없었다. 찔레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영실이 멈춰서서 먼저 찔레의 몸을 살폈다. 옆구리에서 팔딱거려야 할 지느러미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아,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영실은 찔레를 안고 바다로 들어갔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찔레야 정신 차려봐. 바다야 너희 집이야. 얼른 기운 차려봐.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너희 집으로 돌아가야지. 영실이 울먹였다. 짱아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옆구리의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팔딱거렸다. 물장굴질 한 번에 바닷속으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짱아가 영실과 찔레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았다. 찔레야 눈 떠봐. 바다 냄새를 맡아봐. 바닷소리를 들어봐. 바다로 들어간 영실은 미끄러운 바위를 딛고 겨우 섰다. 파도가 가슴에 깨에서 넘실댔다. 구불구불 물결을 이으며 다가온 바닷물이 영실의 품에 안긴 찔레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바다에 어루만짐에 찔레가 가늘게 눈을 떴다. 짱아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 공중대비를 돌았다. 허공으로 도약했다가 공중대비를 돌고 수면 위로 떨어지니 주름진 바다에 하얀 포말이 우수수 흩어졌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짱아가 찔레를 바라보며 삐리리 울었다. 누나 어서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찔레는 손을 내밀어 바닷물을 움켜쥐었다. 포근히 어루만지는 물의 감촉을 느끼며 양다리를 천천히 움직였다. 물이 방울지며 찰랑거렸다. 영실은 팔에 힘을 풀고 짱아가 기다린 쪽으로 찔레의 몸을 조심스레 밀어주었다. 찔레는 물장구를 치고 앞으로 나아가는가 싶더니 이내 물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헤엄칠 때 날개처럼 뻗어나와야 지느러미가 잘려나오기 때문이었다. 영실이 가라앉은 찔레를 황급히 건져 내어 다시 품에 안았다. 찔레의 가는 팔이 영실의 목에 감겼다. 찔레를 건지려 물속으로 더 걸어들어온 더라 바닷물이 이제 영실의 목 언저리까지 차올랐다. 영실은 양발로 물속 바위 맨 끄트머리를 딛고 섰다. 한 발자국만 더 밀려나가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였다. 발끝으로 간신히 서서 더 이상 밀려가지 않으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넘실거리는 파도 너머로 죽음이 다가오는 듯했다. 찔레를 꼭 꼬라는 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영실이 끝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느님 보고 있다면 도와주세요.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주세요. 어머니, 하느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제발. 영실의 기도는 밤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한 채 파도 소리에 묻혔다. 동뜨기 전이 가장 어두웠다. 밤새 바다를 비치던 별도 달도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섬을 덮었다. 풀피리 소리를 따라 섬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던 공영관과 덕문은 모퉁이를 앞에 두고 둘로 갈라졌다. 나는 전방에서 밀어붙일 때니 박씨 자네는 저녁이 녀석이 뒤로 도망가지 못하게 반대쪽을 막게 공영감은 성 가장자리를 따라 직선으로 전진했고 덕문은 사과를 베어 물든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숲을 통과해 반원을 그리며 접근했다. 정면과 후면에서 동시에 몰아붙여서 어미인어가 미처 바다로 도망갈 여유를 주지 않은 요량이었다. 풀피리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다. 섬의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전방의 큰 바위만 지나 꺾으면 그곳에 어미인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공연감은 극도로 흥분 상태였다. 늑대처럼 벌겋게 충혈된 두 눈에는 핏발이 섰고 수은색으로 변한 얼굴은 짙은 홍조가 겹쳐 검자주색처럼 보였다. 흥분하기는 덕무도 마찬가지였다.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그의 절절한 부성을 하늘이 보았다면 찔레를 잡아 다리고 싶은 유혹을 그가 견디며 참아온 인내를 하늘이 안다면 하늘이 진짜 있다면 저 바위 뒤에서 지저귀는 것은 틀림없이 어미인을 것이다. 숲을 가로질러 모퉁이를 돈 덕무의 눈앞에 성 가장자리에 위치한 큰 바위가 보였다. 그리고 그 바위 뒤에 움찔거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덕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숲을 뛰쳐나가 한다름에 내달리며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던졌다. 샥! 그물이 허공에서 넓게 펴지며 그림자를 향해 날아갔다. 낌새를 눈치챈 그림자가 재빨리 몸을 피하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다. 덕무가 짧게 외쳤다. 아, 그림자가 비명을 질렀다. 얼른 다가가 보니 그물에 잡힌 것은 어미인어가 아니라 영득이었다. 영득아, 단말만 같은 탄식이 덕무의 입에서 절로 새어나왔다. 아, 내 발, 아버지, 발이 돌아갔어요. 영득이 그물 안에서 발목을 붙잡고 대굴대굴 그리며 울부짖었다. 맙소사. 덕무가 달려와 영득이 발을 살폈다.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고 발목을 접질린 것 같았다. 풀피리 소리를 낸 것이 너란 말이냐? 덕무가 터무니없는 상황에 넋이 나간 듯 물었다. 짱아가 알려줬어요. 풀피리 소리 내는 법을요. 왜 그랬냐? 영두가 내 아픈 누이 돌보라고 했더니 어쩌고 여기 왔냐? 왜 풀피리 소리를 내어 이 아비를 속였어? 덕무의 허탈함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누나는 찔레에게 갔어요. 영둑이 덕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긴 창을 든 공연감이 큰 배를 돌아 나왔다.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어린 것들이 발칙하고 뭐 술래잡기라도 하자는 건가? 둘이 짜고 이너 새끼들을 빼돌리려는 거였어? 가만히 짜. 둘이 아니라 아비까지 셋이 짠 건가? 그게 무슨 말이오? 덕무가 항변하자 공연감이 사납게 받아쳤다. 샹, 이너 새끼가 말라 비틀어져 죽을 때까지 잡을 생각이 없는 걸 보고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박씨 자네는 당초에 짤년을 살린 마음이 있기는 했나? 아니면 그냥 장난삼아 놀아본 건가? 덕무는 이제까지 공연감이라는 한 인간에게서 묻어나던 불쾌감을 일면 납득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이렇게 살다가 노년에 불구가 된 질곡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평생 외톨이로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온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사랑받거나 사랑할 틈이 없이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적막했을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공연감의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불쾌감이 아니었다. 이질감이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말하는 듯했다.
표독함과 악랄함으로 가득 찬 공연감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사람은 사라지고 욕망과 폭력, 살기만 남아있었다. 인격과 예의는 차치하더라도 인간의 성품과 본성까지 벗어던지게 만든 것 그것. 오로지 목적을 위해 무자비하게 폭주하는 날것의 감정이 공연감을 지배하는 듯했다. 덕물은 긴장과 불안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향분했다. 영감이 장난삼아 놀다녀.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아픈데 장난삼아 놀아비가 어딨어. 그 아픈 딸년이 내 인어를 도둑질에 가려 하지 않나. 공연감의 말은 갈수록 독해졌다. 영두가 일어날 수 있냐? 그물 속에 주저앉은 영두에게 덕무가 물었다. 영두의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로 엉거주쳐 일어섰다. 내 누이가 찔레를 어쩐다고 했냐? 덕무가 엄하게 물었다. 우리 손을 집에 보내줘야 한다고 했어요. 겁에 질린 영두가 울먹이며 답했다. 덕무가 공연감을 돌아보며 말했다. 시비가 있다면 나중에 가립시다. 시간이 없어. 일단 우리 바위 쪽으로 빨리 돌아갑시다. 만에 하나 영실이가 인어를 바다에 놓아준다면 영영 찾을 수 없게 될 거다니요. 서두르는 덕무에 비해 공연감은 의외로 느긋했다. 덤빌 것 없네. 바다로는 못 던 것만 가니까. 공연감의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덕무에게 보여주었다. 제 아무리 인어라도 이게 없으면 헤엄칠 수 없거든. 공연감의 손에 들린 건 잘려나간 찔레의 지느러미였다. 그 무자비함에 질린 덕무가 공연감을 놀아보며 말했다. 영감님,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어? 유비무한 도둑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대비한 것뿐이네. 공연감이 답했다.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동력의 새벽빛이 섬을 비쳤다. 어둠에 묻었던 갯바위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렸다. 영등을 업은 덕무와 공연감이 오리바위로 돌아왔을 때 영실은 덕무의 배를 타고 떠난 뒤였다. 아연실색할 일이었다. 멀리 수평사로 사라져가는 배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지 공연감은 두 눈을 비벼가며 보고 또 보았다. 덕무 역시 눈에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영실이 배를 취해 홀로 바다로 나가다니 장난삼아 키를 막힌 것은 있지만 어깨너머 배운 기억이 뿐일 텐데. 영실이 가려는 곳이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라며 덕무는 간절한 눈빛으로 영득을 바라보았다. 영득이 울먹이며 말했다. 누나가 찔레를 집에 데려다 줄 거라고 했어요. 집이라니 설마. 덕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집에 도로 데려다 준다고. 제기랄 흑암도로 가는군. 어린 년이 겁도 없어. 공허감은 말이 덕무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바닷길을 모를 텐데 어찌. 덕무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새끼들이 알려주겠지. 그 요망한 것들이 뭐 하나. 자네 딸년이 뒤엎은 밥상이니 자네가 주워 담아야지. 도둑 맞은 내 인어 되찾아야 하니 어서 가세. 가물가물하던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덕무는 결심한 듯 영득을 향해 마주섰다. 아비가 가서 누나를 데려오마. 영두가 집으로 올라가 기다려라. 만약에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비도 누이도 돌아오지 않거든 언덕 위 봉화에 연기를 피워라. 그러면 지나가는 배가 올 것이다. 그 배를 타고 통천으로 나가 지난번 일러준 데 고모댁으로 가거라. 덕무의 이야기를 듣던 영등은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워 눈물을 글썽거렸다. 오리발에 묶었던 밧줄을 풀자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덕무가 키를 잡았다. 돛담배 하나뿐인 덕무의 야거리에 비해 공연감의 배는 쌍돛대였다. 바람만 잘 맞으면 영실이 흑암대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섬에 혼자 남은 영득은 멀어지는 배를 보며 소리쳤다. 아버지 미안해요. 꼭 돌아와요. 누나 데리고 꼭 살아 돌아와요. 언덕에서 기다릴게요. 덕무와 공연감을 태운 배가 수평선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뜰 생각이 없었다. 가마솥 앞에 줄지어 앉아 뚜껑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정작 조씨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 가마솥 뚜껑을 열 생각이 없었다. 만에 하나 사람들이 질서를 잃고 달려들게 한다면 큰일이었다. 어렵게 얻은 인어기름을 엉뚱한 사람들 입에 넣어줄 생각은 없었다. 조바심이 난 조씨가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 소리쳤다. 다들 집으로 들어가. 무슨 구경 났다고 엉덩이들 붙이고 가마솥 앞에 줄지어 앉아있는 거야. 왜 들어가라는 거요? 우리 들여보내고 나서 혼자 인어기름을 독차지하려는 꽁꽁이 아니오? 군중 속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도발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에서 옹골차고 만만치 않은 반발심이 느껴졌다. 지금은 한 명이지만 순식간에 다수로 불어날 수도 있었다. 위기감을 느낀 조씨의 연상이 더욱 크고 거칠어졌다. 꿍꿍이라니 말 똑바로 해. 나 인어 잡느라 외아들 잡을 뻔했어. 내 아들 석이 동굴 입구 찾으러 나섰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지금도 목 아래로 마비가 되어 집에 누워있어. 손가락 발가락 한 개도 못 움직이고 누워있다고. 말이야 바른 말로 인어는 내가 잡았으니 내 것이니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 관심들 좋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일찌감치 들어가라. 이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조씨는 솥단지를 가리키며 내가 잡은 인어임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것이 인어 사정을 함께했던 배씨와 심씨의 신경을 건드렸다. 거 말끝마다 내가 하는데 왜 굳이 내가 잡았다고 강조하쇼? 우리가 힘을 합쳐 잡은 거지. 배씨가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여기 우리가 함께 잡은 인원은 있어도 내가 혼자 잡은 인원은 없지. 배씨랑 나랑 양쪽 끄트머리 맞잡고 그물을 던져서 새끼 인원을 잡았잖아. 그랬으니까 어미 인어도 잡을 수 있었던 거고. 종아리에 상처를 입은 심씨도 거들었다. 아미를 갈고리로 낚아서 물 밖으로 끌어낸 것도 나라고. 뭘 자꾸 자기가 잡은 인어네. 누가 들으면 혼자 그물 들고 가서 잡아온 줄 알겠구먼. 배씨 거침없는 맞장구에 조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험상궂던 인상이 더 험악해졌다.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배 고른 것들 배에 태워주고 일 없는 것들 바다로 데려가 다니면서 일 가르쳐주고 평생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뭐 니들이 잡았다고? 잊었냐? 내가 니들을 끼워준 거지. 내가 니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부상 입은 것을 업어서 데리고 왔더니 개짓듯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화가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조씨가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배씨와 심씨의 기선을 제압한 심산이었다. 뭘 그쪽이 우리를 데리고 가? 공랑이가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간 거지. 공랑이가 안 데려갔으면 그쪽이 어찌 알고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갔겠어. 긴 말할 것 없고 인어는 우리가 같이 잡았으니 우리 몫을 제대로 받아야겠네. 배씨와 심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작정하고 덤볐다. 여기서 밀렸다간 인어 기름을 양껏 얻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더욱 사납게 만들었다. 니들 몫이 어디 있다고 제대로 받아가? 니들 몫이 뭔지 알아?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던져준 게 니들 몫이야. 아니 그쪽이랑 똑같이 나누는 게 우리 몫이야. 당장 소뚜껑을 열고 똑같이 나눠. 말을 마친 배씨와 심씨가 가마솥 쪽으로 다가서자 조씨가 인어를 토막칠 때 사용하던 칼을 집어들었다. 주춤 멈춰선 배씨가 허리쯤에서 손도끼를 뽑아들었다. 심씨는 땅바닥에 놓인 긴 장작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평생 조씨 말에 밑에서 굽신거리던 배씨와 심씨가 아니었다. 인어기름 앞에서 이들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솥단지를 사이에 두고 양측은 팽팽하게 대치했다. 심상치 않게 흐르는 분위기에 내심 당황한 조씨가 우악스럽게 소리 질렀다. 이놈들 봐라, 쌍으로 덤비겠다. 이것들이 정녕 미쳤구나. 아니 미친 건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지. 인어 한 마리를 통째로 혼자 먹으려 하다니. 말이야 배 한 척 가지고 평생을 뻐기며 살더니 지가 무슨 왕이라도 된 줄 아나? 여러분 내 말이 틀렸어. 맞소 틀린 말이 없어. 옳은 말이고 말고. 배씨 선동에 마을 젊은이 서너시 동조하며 배씨와 심씨 옆에 가서 섰다. 조씨 혼자 두 명을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젊은이들까지 가세했으니 파는 배씨와 심씨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조씨 역시 만만치 않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였다. 배씨야 심가야 지금부로 너희 목소리는 없다. 알겠냐? 배은망덕한 너희 두 놈한테는 길이 한 방울도 줄 수 없다고. 대신 지금 내 편이 되어 나를 돕는 자에게 배가 심가의 목까지 나눠주겠다. 기름을 나눠주겠다는 조씨 한마디에 판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조씨 곁에 선 것이다. 마을이 생긴 이후 서로가 서로를 이리도 사납게 대한 적이 있었던가. 죽이겠다고 눈을 부라지고 흉기를 든 적이 있었던가. 부대끼고 다투더라도 굶으면 함께 굶고 추우면 함께 추웠다.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으면 같이 나눠 먹었다. 그랬던 한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편을 나눠 싸우다니 실로 보기 민망한 국면이 아닐 수 없었다. 강대 강으로 대치한 두 무리 사이로 마을의 원로인 허씨 할아버지가 나섰다. 다들 정신들 차려. 추하게 왜들 일어나. 우리 마을에서 언제 이렇게 패가 나뉘어 싸움을 했느냐는 말이야. 다들 민호한테 홀린 건가? 앞뒤를 따지고 순리와 도리를 따져서 차근차근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이 마을이 누구 건가? 조각 거야. 아니면 신각 건가? 아니 우리 마을 사람 모두의 것이네. 마을이 없었고 우리가 바닷가에 모여 살지 않았다면 조가든 배가든 그 누구든 부모도 그 부모의 부모도 살아남지 못했어. 화장한테 잡혀가든 맹수한테 물려 죽든 굶어 죽든 얼어 죽든 혼자서는 절대로 무사히 살아남지 못했을 거란 말이세. 우리가 마을을 이루고 한데 모여서 산 덕분에 모두 무사히 살아있는 거라고. 그런가 안 그런가. 허씨 할아버지의 열변에 곰과 호랑이처럼 대치하던 양측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속한 동굴에서 잡은 인원은 당연히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야. 모두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지. 안 그런가? 다 함께 저 솥단지를 열고 다 한 입씩 나눠 먹는 것이. 허씨 할아버지 개변 같은 결론에 양쪽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숲 너머 바닷가 절벽에 있는 동굴이 어떻게 우리 마을의 동굴이여. 언제부터 우리 마을이 그리 넓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여. 내가 동굴 속 호수에 목숨 걸고 가서 인어 새끼를 먼저 잡아온 덕분에 어미도 잡은 게지. 조씨가 허씨 할아버지의 말을 튕겨내자 허씨 할아버지가 반격했다. 옳거니 동굴 속 호수 거긴 누가 데려다 줬나. 공랑이가 데려다 줬지. 공랑이는 우리 마을 사람이지. 근데 공랑이 애당초부터 지가 본 것이 문어인지 인어인지 알았나? 아니 몰랐어. 근데 그게 영물이라고 누가 가르쳐줬나? 점쟁이 서씨 노파가 알려줬지.
그 노파도 우리 마을 사람이지. 이제 감이 오나? 이치가 들리고 도리가 보여? 저 가마솥 안에 인어가 삶아지고 있는 건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정성과 지혜를 합쳤기 때문이라네. 청산유주처럼 이어지는 허씨 할아버지의 억설은 화해가 아닌 충돌을 부채질했다. 공랑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가마솥 가운데 두고 마을 사람들이 세패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었다. 조씨와 조씨 편에 선 사람들, 배씨와 심씨 그리고 그 무리 허씨 할아버지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편에서야 인어 기름을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며 우왕좌왕했다. 몇몇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편을 옮겨 다녔다.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솥단지를 앞에 두고 마을 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처럼 대치했다. 한달음에 달려온 공랑이 소리쳤다. 새떼가 몰려와요. 모두 하늘을 봐요. 새떼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파다닥 하고 들리던 새 날개짓 소리가 아니었다. 땅이 흔들리는 듯 산이 갈라지는 듯 묵직한 소리가 들이쳤다. 소리의 크기가 있다면 태산처럼 컸고 무게가 있다면 바위보다 무거웠다. 웅웅대며 지축을 흔드는 소리만으로도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내려앉았고 공포가 엄습했다.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우자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떼가 몰려왔다. 하늘을 덮은 새떼가 해를 가려 낮이 밤으로 변했다. 순식간에 마을 하늘을 지난 새떼는 태백산맥 넘어 내륙으로 날아갔다. 새들이 지나간 자리를 바다로부터 몰려온 먹구름이 채웠다. 컴컴하게 어두워진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졌다. 해일이 몰려온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높은 곳으로 모두 산으로 피해야 해.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 이후 더 이상 다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뛰었다. 집으로 산으로 혹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혼비백산하여 뛰었다. 조씨와 심씨, 배씨는 누가 뭐라 틈도 없이 가마솥으로 향했다. 조씨가 칼등으로 배씨의 턱을 돌렸다. 배씨가 쓰러졌다. 심씨는 굵은 장작으로 조씨의 등짝을 내리쳤다. 비를 맞은 가마솥에서는 하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났다. 조씨가 쓰러지자 심씨는 조씨를 밟고 넘어 가마솥에 이르러 뚜껑을 잡았다. 방금 전까지 팔팔 끓었던 뚜껑은 무척 뜨거웠고 맨손으로 뚜껑을 잡은 심씨의 손이 순식간에 타들어갔다. 아, 뜨거워. 소리 지르며 펄쩍 뛰는 심씨의 다리를 땅바닥에 엎어진 조씨가 기어와 붙잡았다. 조씨의 칼이 심씨의 허벅지에 박혔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심씨의 바짓단 아래로 그의 종아리가 드러났다. 희끄무리한 살에 은색 비닐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이거 왜 이래 심가야. 네 살이 물고기처럼 변하고 그 순간 후두두둑 나무가 흔들리고 숲이 움직였다. 조씨가 올려다보니 숲이 태산처럼 솟아오른 바다가 보였다. 산더미처럼 거대한 물더미였다. 조씨는 가마솥을 버려둔 채 산을 향해 뛰었다. 눈앞에 혼비백산에서 산을 오르는 마을 사람들이 보였다. 텅 빈 마을 공터 우물가에 소녀 공랑 홀로 나왔다. 쉴 새 없이 퍼부는 소나기에 장작불은 이미 꺼졌고 가마솥 쇠뚜껑 위로 빗방울이 요란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공랑이 쇠뚜껑을 열자 솥 안에 갇혀있던 유증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가마솥 안에 들여다보니 삶아진 살코기 위로 누런 기름이 둥둥 떠 있었다. 소녀는 기름 한 사발을 퍼내어 코로 가져갔다. 누릿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랑은 솥단지에서 퍼낸 인어 기름 한 사발을 후 불어가며 마셨다. 공랑. 여러 명이 떼창을 하듯 동시에 비명이 터져나왔다. 공랑이 고개를 들어보니 산마루로 올라가던 마을 사람들이 장승처럼 서서 넋이 나간 얼굴로 맞은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산만큼 높이 솟은 거대한 해일이 마을을 굽어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른 물더미는 울음을 멈추고 쏟아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사람들은 산으로 나무 위를 피하려 했으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대자연의 환한 얼굴은 통렬하고 준엄했다. 눈앞으로 쏟아지는 물더미를 바라보며 공랑은 솥단지에서 퍼낸 인어기름을 두 사발, 세 사발 연신 마셔댔다. 물이 온 마을을 덮었다. 자연이 보낸 단 한 번의 손짓에 장구한 세월을 살아온 마을이 영원히 사라졌다. 칼끝을 피해 달아나다. 햇빛을 머금은 바다는 보석처럼 빛났다. 반짝이는 물결과 물결 사이로 작은 고깃배가 빠르게 미끄러져 나갔다. 돛대 하나에 천으로 만든 사각돛을 메어 단 덩무에 고기잡이 메었다. 선미에 선 영실이 방향키를 잡고 있었다. 옆에 뭉그러지듯 주저앉은 찔레는 두 눈을 감은 채였다. 배 앞머리 너머로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는 그림자가 보였다. 다랑어처럼 빠르게 헤엄치며 거침없이 전진하는 바닷속 그림자는 다름 아닌 짱아였다. 영신은 짱아를 쫓아 키를 들어 배의 방향을 조정했다. 고개를 꺾은 채 쥐죽은 듯 주저앉은 찔레에게 영신이 말을 건넸다. 찔레야, 조금만 기운을 내 집으로 데려다 줄게. 너희 집으로 집에 데려다
주는 것, 그것이 영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자기의 몸이 된 짱아의 기소 본능 덕분에 바닷길을 되짚어 가는 짱아 뒤를 따라만 가면 되었다. 다만 흑감도의 그 무시무시한 암초밭을 무사히 지날 수 있을지, 1년 내내 들이운 안개를 뚫고 섬 안의 동굴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영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지금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험만히 할 아버지의 광포마루 얼굴이 떠오르자 미안함이 솟구쳤다. 복받치는 울음을 달래며 영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내려갔다. 아버지, 돌이키면 너무 아파 애써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떠나던 그날 말이에요. 자축을 끓여달라고 졸라 어머니와 뒷동산에 올랐어요. 어머니가 잣나무 아래서 고개를 수그리더니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쓰러진 모습이 꿈처럼 농단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숨 한번 제대로 쉬고 싶어 공중에 떠있는 공기라도 잡으려 허공에다 양팔을 허우적거렸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내내 잔 염려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나를 보았는데 어미의 눈은 괴로워하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행복하라고. 어머니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라고. 어머니의 눈이 나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난 자꾸 잊어버렸어요. 나는 어머니도 잃었지만 아버지는 아내를 잃었다는 걸요. 내 슬픔만 헤아리느라 아버지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외딴 섬에서 우리 한식구 살다가 어머니가 작별 인사도 없이 갔을 때 얼마나 많이 아프고 허전했어요. 바다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식은 몸을 추스리고 묻혀주며 많은 눈물을 삼켰지요. 어린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내가 아파 쓰러져 숨 못 쉴 때마다 찢어진 아버지 가슴이 지금은 더 찢어졌겠지요. 이미 깨진 마음이 산산조각 부스러기가 되었겠지요. 아버지, 나까지 없어지며 어찌 살래요. 병든 나를 지게에 지고 평양까지 걸어가 살리겠다고 밤새 지도를 보고 궁리하더니 위험천만한 흑암대에 목숨 걸고 들어가 옛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인어를 정말 잡아왔지요. 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리도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만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나 살자고 찔레를 먹을 수는 없어요. 찔레를 먹고도 살고 싶지 않아요. 비록 찔레는 사람은 아닐지언정 이치를 모르고 도리가 없고 판단을 못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나와는 다를지언정 나만큼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에요. 아버지, 나도 살고 싶어요. 아버지랑 영등이랑 서로 보듬어 주며 살고 싶어요. 생명을 느끼며 귀하게 여기며 말이에요. 그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숨만 쉬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니까요. 죽은 나무가 서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듯 사람이 세월만 보낸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찔레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흑암대에 무사히 도착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난파된 수많은 배들처럼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겠지요.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 패배할 수도 있겠지요. 어쩌다 운이 좋아 흑암도에 들어간다고 해도 갑자기 숨이 가빠와 그곳에 쓰러질지도 몰라요. 하늘이 도와 숨이 가쁘지 않고 버틴다 한들 찔레가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둘 수도 있겠지요. 찔레를 호수까지 데려다 준다 한들 죽어가는 찔레가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을 거예요. 나도 알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나섰다는 거를. 그런데 아버지, 일생에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옳은 일이라고 믿는 걸 목숨 걸고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파도가 높아지네요. 이 파도를 매일 넘으며 나와 영득을 위해 물고기를 잡아오느라 우리 아버지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참말 감사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기를, 고단한 마음에 휴식이 있기를,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빌게요. 보내지 못할 편지를 마음으로 써내려간 영신의 눈물이 바람을 타고 바다로 흘러졌다. 찔레에 가는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찔레의 가슴께에 손을 댔다. 심장이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먼발치 바다 한가운데 거뭇거뭇 솟은 바위 더미들이 눈에 들어왔다. 흑암도였다. 들은바대로 흑암도는 바다를 땅 삼아 삐죽삐죽 솟아있는 암초들이 밭이었다. 지금부터는 언제 배가 부서진다 해도 이상할 일 없는 위험천만한 구간이었다. 앞서 헤엄치며 배를 인도하는 짱아 옆으로 돌고래떼가 따라붙었다. 양옆에서 짱아를 호위하듯 함께 물살을 가리며 전진했다. 짱아는 섬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침없이 성령을 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을 즐기는 게 분명했다. 돌고래와 경쟁하듯 수중에서 공중으로 솟구쳐 도약했다가 잠수하기를 반복하며 제주를 넘었다. 그들 위로 갈매기떼가 따라오며 목청껏 소리를 질러주었다. 배가 흑암도 바로 앞까지 덮어냈다. 영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키를 단단히 붙잡고 짱아가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안개천지라던 흑암도 주변은 너무나 맑고 청명했다. 굳게 닫힌 성벽처럼 암초들이 촘촘히 가로막고 있었으니
있었으나 앞서가는 짱어만 따라가니 배는 부드럽게 바위 사이를 통과했다. 바위마다 감싯대가 쉬고 있었다. 도둑에게는 위험은 천만하게, 주인에게는 안락하게, 해감도는 대상에 따라 표정이 바뀌었다. 암초 밭을 통과하자 바다 위 동굴이 입구에 나타났다. 거기서부터는 배가 저절로 움직였다. 잔잔한 물결이 배를 동굴 속으로 밀어넣었다. 좁고 긴 동굴이 한동안 이어지더니 마침내 눈앞에 동굴의 출구가 보였다. 옷빛 찬란한 그곳은 동굴 속 호수 찔레와 짱아의 집이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도저히 할 수 없으리라 여겼던 일을 해내고야 말았다. 여기서 찔레 너의 집이었구나. 정말 너희 집으로 돌아왔구나. 눈부시게 찬연한 호수를 바라보며 응실이 찔레에게 말을 건넸다. 건네는 순간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찔레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찔레는 죽은 듯 말이 없었다. 가슴에 손을 얹으니 심장이 뛰지 않았다. 공허감을 배도 흑암대의 암초밭을 탈 없이 통과했다. 덕무가 키를 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가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덕무가 돛을 접으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돛도 노도 필요 없어. 물결이 아져서 배를 움직여줄 거요. 저 동굴이 끝나는 곳에 호수가 있어. 거기가 바로 인어를 잡은 곳이요. 그러자 공허감은 작파가 가득한 가판에서 물건들을 헤집으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군. 그동안 이런 곳에 꽁꽁 숨어 있었으니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지. 자, 사냥도구만 챙기는 대로 사냥을 나가본세. 도둑 맞은 내 인어 찾으러 가본세. 공연감은 그새의 즐거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영광님 말은 바로 합시다. 그 모습을 본 덕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인어는 내 딸에게 주려고 내가 잡았어. 물건을 찾던 공연감은 덕무에게 눈부조차 주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잡은 인어라.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군. 예전에도 그런 말을 오늘하는 자가 있었지. 네 하나만 묻지. 확시 자네는 인어 새끼 기름을 낼 작정이겠나? 아니면 값싼 동정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살 수 있었던 딸년을 잃고 평생 후회하며 초라하게 살 생각이었나? 초라할지언정 추한 욕망을 쫓으며 살지는 않을 거요. 덕무는 작정한 듯 말에 나를 세우며 반발했다. 욕망도 일종의 생각이지. 살아남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욕망이 지나치면 품은 자를 삼켜버립니다. 어느 순간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어디서 주워들었나. 오호라 여기 있었군. 감옥에 둘둘 말린 긴 물건을 찾아 낸 공허감이 가판 위에 서서 말했다. 추한 게 약한 것보다는 나아. 자네는 너무 약해 빠졌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능력은 없고 결정도 못하겠고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살지도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암울하지. 자네한테 내일이 있긴 했나. 그냥 오늘만 반복되지 않던가. 늘 허접하고 초라한 하루가 반복되지 않더냐는 말일세. 공연감의 개변에 덕무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그만합시다. 내 질문에 대답해. 그 인어 새끼를 찾으면 기름을 내기는 낼 거냐고. 공연감이 소리 질렀다. 약을 먹을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약도 필요 없지 않소. 영실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요. 대답하는 덕무의 표정이 침착했다. 그래서 인어를 새끼 어떻게 할 거냐고. 방금 말했잖소. 영식이 뜻대로 하겠다고. 공양감은 기다란 물건에 둘둘 말린 감옥을 풀며 말했다. 그럼 못하러 이 빌어먹을 섬에 목숨 걸고 다시 왔나? 도망간 인어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아니, 난 인어를 도로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딸 영실이를 되찾으러 왔어. 덕무가 무겁게 말을 이었다. 지난 며칠간 난 아이들의 간절한 진심을 보았어. 영실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실이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럼 나는 이날 절반은 내 몫인데 이제 절반 아니라 전부 영감님 몫이요. 영감님 혼자 다 가지셔. 뭐? 나 혼자 다 가지라고? 그렇소. 다만 난 영실이가 원하는 대로 찔레를 놓아줄 거요. 그 다음은 영감님이 알아서 하시오. 다시 잡고 싶으면 영감님이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망친 걸 원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말을 마친 덕무가 돛을 묶으러 등을 돌리는데 공연감이 말했다. 박씨 잠깐만 내 말 마저 듣게. 덕무가 돌아보니 공연감이 감옥소에 있던 물건을 꺼내들어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그것은 작사를 총처럼 발사해 고래나 상어 등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작사총이었다. 일본 사람들이랑 감치 잡으러 다닐 때 말이야 감치대가 지천으로 깔린 섬을 알려줬더니 답례로 나한테 이걸 주더군. 서양성은 포경선 선장한테 산 물건이라면서 이건 나 같은 외파리도 손가락 하나만 걸면 써먹을 수 있으니 편리해서 좋아. 싱어를 또 만나면 이걸 쓰려고 했는데 날카로운 작살촉이 햇빛에 비쳐 반짝였다. 공연감의 눈에 살기가 번뜩 보였다. 덕무는 반사적으로 양손을 들어 공연감에게 손바닥을 보며 말했다. 영광님 진정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요. 지난번처럼 흑암도 앞바다에서 또 상어를 만나게 되었네 그려. 이번에 만난 상어가 더 악랄한 것 같아. 알지? 내가 상어라면 질색 발생하는 거. 상어는 말이야 말이 통하지 않는다네. 얘기를 들으려 하질 않고 그냥 물려고만 하거든. 한번 물면 지거 내거 가리지 않고 다 망가뜨려 버리지. 자네랑 자네 딸년처럼 말이야. 영광이 후회할지 하지 마소. 후회라는 건 뭘 잘못했을 때 하게 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일을 그냥 덮을 때 두고두고 하게 되더군.
이를테면 말이야 젊고 사지 멀쩡한 자네도 어렵사리 잡은 이 녀석이를 받아한 건 내 풀어줘 버리면 이 늙은이가 어찌 그것들 다 잡을 수 있겠나? 그러니 이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은가? 공연감이 작살총에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영광님 왜 이토록 이날을 원하는지요? 덕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연감이 방아쇠를 당겼다. 퍽. 상아를 잡는 작살은 강렬했다. 날아온 작살에 맞은 덕무는 갑판위에 꽂히듯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그의 어깨에 꽂힌 작살꼬리가 허공에 부르르 떨렸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원하는 거지. 공연감은 동무의 어깨에서 작살을 뽑아 피를 훔쳐냈다. 배가 스르르 저절로 움직이며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신라 역사상 최악의 해일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고 며칠 후 수십 명의 젊은 무리가 쑥대밭으로 변한 마을을 찾았다. 4명의 화랑과 그들이 거느린 낭도들이었다. 말 위에 화랑들은 수려하면서도 영민했다. 날이 바짝 선 눈빛으로 비범함이 묻어났다. 표정은 당당하고 자세는 늠름했다. 그러나 지친 말들의 꼴로 보아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듯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큰 물난리로 마을이 통째로 없어진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물난리와 관련된 일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참이었다. 애당초 이 마을을 목적지 삼아 먼 길을 떠나 도착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하루아침에 마을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실로 허망하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00여 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 버렸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한 명 있었다. 화랑들은 그와 마주했다. 생존자는 10살을 간 넘은 소년이었다. 네 화랑 중 한 명이 생존자에게 물었다. 화랑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예의같이었으나 표정은 세밀하고 친밀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공랑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모두 병고를 당했다. 들었다. 가족이 몇이나 있었느냐? 어머니와 동생 셋입니다. 소년은 무표정하게 답했다. 바닷물이 들이닥칠 때에 너는 가족과 떨어져 있었느냐? 어머니와 동생들은 집에 있었고 소희는 마을 사람들과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왜 산으로 피하지 않았냐? 언제 말씀입니까? 바닷물이 밀려왔을 때 말이다. 왜 사람들이 높은 곳을 피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이다. 소녀는 대답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되 또박또박 설명했다. 날이 바닷물이 밀려온 게 아니고 말입니다. 머리 위에서 파도 소리가 나서 올려다보니 하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어디를 가고 자시고 할 여유도 없이 벼랑간에 말입니다. 상황이 긴박해서 도망칠 여유가 없었다는 말이로구나. 너와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며칠 만에 어렵사리 잡은 짐승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달포 넘게 굶다가 보기 드문 것을 잡은지라 삶아 먹으려고 모두들 가마솥 앞에서 침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랑대의 눈이 번쩍였다.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온화함을 유지하던 그들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즐거운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던 화랑 중 한 명이 말했다. 다른 화랑들의 질문을 제지하고 묻는 것으로 봐 우두머리 모양이었다. 보기 드문 것이라 가마솥에 무엇을 끓이고 있었느냐? 소년이 답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자 화랑이 나오졌다. 어서 말해라. 바른 대로 말하면 너에게 왕께서 하사인 상을 내릴 것이다. 왕께서 송구하지만 나리께서는 누신데 왕이 상을 주신답니까? 나는 영랑이라고 한다. 우리는 효소왕을 직속으로 모시는 사선이다. 왕의 직속 사선이 나리들께서 무엇을 찾아 이 누추한 상구까지 오셨습니까? 발칙한 질문이었다. 산골에 사는 어리숙한 소년이 할 만한 질문은 아니었다. 예상치 못하게 전곡을 찌르는 소년의 질문에 화랑 중 한 명이 발끈했다. 무엄하다. 감히 어느 앞이라고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느냐. 질문에만 답하지 못할까? 신랑 자네는 가만히 있게. 내가 얘기할 테니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 법. 영랑이 조용히 꾸중하자 신랑이는 화랑은 이내 입을 닫았다.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알려주면 너도 가마솥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려주겠느냐. 영랑은 차분한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내 날이 약을 찾고 있다. 무슨 약 말씀입니까요? 중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양약이다. 누가 편찮으시기라도 합니까요? 왕후께서 위조하시다. 신목 왕후 그녀는 효소왕의 어머니였다. 효소왕은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운명에는 장난이 없고 권력에는 윤리가 없었다. 권신들은 어린 왕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고 뜻밖의 조종할 수 없자 죽이고자 했다. 어린 왕의 목숨은 권신들이 살벌한 욕심 앞에서 칼 아래 놓인 병아리 같은 신세였다. 그때 나서서 어린 왕의 목숨을 보존하고 키운 이가 바로 왕의 어머니 신목 왕후였다. 지난 8년간 온갖 위협에서 지켜낸 효소왕이 이제 14살이 되어 스스로를 지켜낼 만한 힘이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신목 왕후가 쓰러져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었다. 소년이 무언가 샘을 놔도 손가락을 잡으며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작년 가을에 이곳 바닷물이 온통 핏빛으로 변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다. 서기 699년 7월 동해의 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가 닷새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2달이 지난 9월에는 동해의 물이 서로 맞부딪혀
그 소리가 경주까지 들렸다. 흉흉한 바다처럼 나라 전체가 어수선해졌고 경기고의 북과 풀비리가 저절로 소리를 내어 나라의 위급함을 경고했었다. 즉위와 동시에 권신의 표적이 되어 온 왕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느라 민고를 헤아릴 수 없었기에 백성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다. 물이 막 서로 부딪혀서 그 소리가 왕이 계신 곳까지 들리지 않았습니까요? 그랬지. 우리도 알고 있다. 그때 좀 오시지 그랬습니까요? 그랬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조리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작년은 그렇다 치고 올해도 겨우 추위가 4월까지 가시질 않아 아무것도 못 심고 여름부터는 큰 태풍 때문에 마을 사람들 때로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때 좀 오시지 그랬습니까요? 화랑들은 소년의 오마무리함을 두고 보느라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했다. 꿀과 달리 또박또박 타박하는 소년은 발칙함을 넘어 모험했다. 인내심을 갖고 평정심을 유지하던 영락마저 더 이상 불편한 심기를 숨길 수 없었다. 불평은 이것으로 족하니 그만해라. 가족을 잃은 슬픈 때는 원통함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너의 마음을 헤아리겠으나 더 이상의 불손함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너도 대답해라. 가마솥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영락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갓 잡은 소년이 귓가에 그날 우물가에서 들렸던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댕강댕강 댕강. 어미 인어의 사지와 목을 절단하는 데는 단 5번의 칼질이면 좋겠다. 한 번의 칼질에 하나씩 잘라나갔다. 내장까지 넣고 끓여야 했기에 버릴 게 없었다. 토막난 어미 인어를 끓는 물에 넣고 삶았다. 물이 끓는 내내 그것이 약이 될지 기름이 뜰지 먹어도 될지 마을 사람 그 누구도 확신이 없었다. 그냥 남들이 그렇다니까 모두들 따랐고 남들이 원하니까 모두들 원했다. 새끼 인어가 버드나무에 묶인 채 어미의 목이 잘려 나가는 것을 지척에서 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았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자고 얘기하지 않은 한 명도 없었다. 그 순간 불로장생의 욕망이 다른 모든 감각을 마취시켰다. 욕망이 예의나 도덕이 있을 리 없었다. 취했다. 콩나물 마을 사람이 추하게 느껴졌다. 먹은 것 없는 빈 배에서 헛토하지 올라왔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도 자신을 보며 취하다고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취하다고 느끼던 그 순간 사람들은 상대가 품은 취한 욕망이 바로 나의 욕망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가짜가 어미곰이었다. 소년이 대답했다. 쉼과 신망한 가운데 내 화랑의 낯빛이 동시에 나타났다. 곰이라, 곰이 확실한가? 내 이대로 굶어 죽느니 뭐라도 해보자 싶어 마을 여기저기에 덫을 놓았는데 동투고 나가보니 커다란 어미곰이 걸려있지 뭡니까? 아마도 태풍 때문에 잃어버린 새끼를 찾아 마을까지 내려왔겠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 굶주린지라 함께 삶아 먹으려고 아침부터 가마솥을 걸고 끓였는데 그만 큰 파도가 몰려와서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정녕 사실을 말하고 있느냐? 영랑이 재차 확인해도 물었다. 네, 제가 어느 분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요? 못 믿겠거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없다. 내가 유일한 생존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참 그렇습죠.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자꾸나. 말고삐를 돌리려다 멈춘 영랑이 말했다. 내 말대로 바다가 머리 위로 쏟아졌는데 너는 어찌 살아남았느냐. 소녀는 우는 듯 답이 없었다. 찔레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모든 몸놀림이 멈춰버렸다. 긴 속눈썹에 덮인 맑은 눈도 앙담한 입술도 가는 팔다리도 짜름하고 앙증맞은 꼬리도 움직임 멈추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민 짱아가 걱정스레 지켜보았다. 배가 호수로 진입한과 동시에 영실은 찔레를 안은 채 정신없이 물로 뛰어들었다. 목빈 물이 영실이 가슴에까지 찰랑거렸다. 찔레의 몸이 물에 흠뻑 젖어 들어있다. 호수가 집에 돌아온 찔레를 품어주었다. 그러나 영실은 느낄 수 있었다. 찔레의 몸이 이미 식었다는 걸, 팔다리가 굳어지고 있다는 걸. 곁에서 걱정시에 지켜보던 짱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그때 영실은 손바닥으로 찔레의 가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꺼져가는 부시를 살리기 위해 식어버린 생명에 온기를 주기 위해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찔레의 가슴을 문질렀다. 찔레가 눈을 떠봐. 집에 왔어. 이제 넌 안전해. 찔레야 제발. 눈을 떠봐. 여긴 너희 집이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넌 안전해. 눈을 떠봐 찔레야. 먼 길 떠나는 친구를 붙잡듯 잠든 아가에게 속은데도 돌아가신 엄마를 부르듯 영신은 찔레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잠시 후 찔레의 심장 아래 배꼽 부분에서 붉은 점 하나가 면면하기 시작했다. 희미한 점은 곧 선명해졌다. 피부나 뼈가 아닌 몸속으로부터 나오는 붉은 불빛이었다. 찔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손가락에 힘을 줘 영신의 팔을 쥐었다. 영신의 속삭임에 찔레가 응답했다. 말라 죽은 줄 알았던 풀이 대지를 적시는 비에 푸르게 살아나고 꽁꽁 언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와도
죽어 소생할 수 없을 것 같던 찔레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쿵. 그때 무언가 충돌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동굴을 빠져나온 공연감의 배가 출구 언저리에 멈춰서 있던 덕무의 배를 들이받는 소리였다. 그 충격으로 공연감의 배에 떠밀린 덕무의 배가 물살을 따라 호수 저편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호수의 끝은 바다로 흐를 터 덕무의 배는 그렇게 멀어져 갔다. 공연감이 배에서 내리며 말했다. 아, 대다. 늙은이가 다니기에는 바닷길이 너무 멀고 험하구먼. 두 번은 못할 짓이야. 공연감을 보고 겁에 질린 짱아가 물속으로 사라지더니 만말지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영실이 물었다. 배 가판에 쓰러져 있다. 피를 많이 흘렸지. 네 아비가 걱정되면 네 품에 그걸 내게 주고 얼른 가거라. 공연감이 영실에게 다가가며 말을 걸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버지가 왜요? 왜 피를 흘려요? 너 때문이지. 어른 말을 곰곰 들었으면 네 이 사단이 안 났을 텐데 말이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얼른 네 아비한테 가봐야지. 설마 널 키워준 아비보다 이 녀석이가 더 중요하냐? 공연감이 한 발자국 더 다가서자 영실이 말했다.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면 영영 찔레를 못 보게 될 거요. 그러자 공연감은 멈추지 않았다. 조금씩 서서히 다가오며 말했다. 왜 너도 인어가 탐냐냐? 우리 나눠 가질까? 반반씩 찢어 갖자. 공연감이 지척으로 다가왔다. 팔을 뻗으며 다글거리었다. 영신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는 공연감을 피해 등을 돌렸다. 그러고는 끌어안고 있던 찔레를 호수 깊은 곳을 향해 있는 힘껏 밀었다. 찔레야 너는 꼭 살아라. 꼭 되살아나라. 깊은 물속으로 둥실 떠가던 찔레의 몸이 가라앉았다. 먼말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짱아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안돼 가지마 돌아와 가지 말라고. 찔레를 건지려 손을 뻗고 허둥지둥 쫓아가던 공연감도 갑자기 깊어진 물속으로 사라졌다. 영실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공연감의 배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갑자기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답답한 가슴을 뚫으려 억지로 기침을 하는데 기도의 전막에서 터져야 할 숨이 헉소리를 내며 바람 빠지듯 새어나갔다. 막힌 숨으로 인한 고통은 가혹했다. 안 쉬어지는 숨을 억지로 쉬려 가슴을 부풀리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가 바람 빠진 공처럼 줄어들었다. 공기가 부족해진 영실의 머리가 핑 돌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했다. 혈관에서 돌아야 할 피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고 머리에 산소가 끊기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죽을 사람처럼 팔다리마저 뻣뻣하게 굳기 시작했다. 가야 하는데 허허 아버지 보러 가야 하는데 쓰러지지 않기 위해 온신의 힘을 다해 비틀비틀 걷는 영실의 등 뒤로 물거품이 올라오더니 공연감이 수면으로 솟아올랐다. 이 망할 년 독할 년 어찌 이리 독할 수가 있냐. 악에 바친 공연감이 영실의 머리채를 낚아채더니 호수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 패대기 쳤다. 부러진 갈대처럼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진 영실의 위로 공연감의 비명 같은 고함이 쏟아졌다. 목숨을 살려준다는데 천년을 덤으로 준다는데 그걸 마다해 내 살다 살다 너같이 고집세고 이상한 년은 처음 본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네가 얻는 건 뭐냐. 공연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는 영생불사라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있었기에 인어를 쫓아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하찮은 인어를 살리고자 한단 말인가. 헉헉거리며 숨이 턱에 찬 영실이 공연감을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쟤를 잡아먹으면 천년을 더 살 수 있었어. 넌 방금 네 손으로 천년을 날려버린 거야. 무려 천년을 어서 말해봐. 이렇게까지 해서 너는 뭘 얻는데. 삶이여. 마지막 말을 마친 영실이 두 눈을 감자 천국이 펼쳐졌다. 그곳은 옷빛이면서도 푸르고 푸르면서도 천연색이었다. 진주방울을 엮어 물로 뜨개질한 것처럼 한올 모인 방울들이 보석처럼 빛났다. 구름처럼 포근한 주변을 잠잠하고 고요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원하던 것이 전부 이루어졌고 모든 게 완벽했고 충만했다. 영실은 홀로 빛나는 그곳에 오롯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다가와 포근히 웃으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공연감의 광기는 극에 달했다. 영실이 두 눈을 감자 공연감은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 손으로 잡았었는데 새로운 천년을 손에 쥐었었는데 줬다 뺏는 법이 어딨어. 이너 한 마리 잡으려고 천년을 넘게 헤매고 다닌 나한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남은 시간이 1년도 안 되는데 그거만 살고 죽으라는 거냐? 나 더 살게 해달라고. 더 살고 싶다고. 더 살아 무엇하게. 공연감이 뒤를 돌아보았다. 덕무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피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덕무의 손에 작살총이 들려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도 만나면 사뭇 당황했지만 공연감은 애써 놀람을 감추고 말했다. 그걸로 날 쏠 건가? 대답해. 피를 많이 흘린 덕무의 눈이 부르르 떨렸다. 아직도 모르겠나? 난 천년 전에 이미 인어기를 마셨어. 넌 날 못 죽여. 날 안 죽어. 마지막으로 묻겠다. 더 살아서 무엇 할 거냐? 더 살면서 오랫동안 목숨을 이어가는 거지. 공연감이 답했다.
넌 이미 죽었다. 오래전에 죽고 욕심만 남았을 뿐이야. 쉿. 작살이 날아가 공룡감의 배에 명중했다. 공룡감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앞으로 꼿꼿하겠다. 8장 살다. 동문의 영실이 옆에 누웠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뻗어 영실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차가워도 괜찮았다. 어린 영득이 혼자 어찌 살아갈지 염려되었지만 걱정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지금 이 순간 딸과 함께 있다는 것이 소중했다. 두 눈이 스르르 감겼다. 덕무의 콧잔등 위로 흰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가을인데 벌써 눈이 오는가 싶어 콧잔등에 내린 것을 손가락으로 집어보니 하얀 찔레꽃이 피었다. 덕무가 사방을 둘러보니 찔레꽃 만개한 언덕 위로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들이 연분홍 꽃잎들과 섞여 눈송이처럼 내렸다. 덕무는 갓난쟁이 영득을 업은 아내 임씨와 함께 꽃잎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오른손에 따스한 기운이 느껴져 내려다보니 6살 영실이 자신의 손을 꼭 쥐고 곁에서 걷고 있었다. 나무가 울어요. 눈송이처럼 내리는 찔레꽃잎들 사이로 영실이 말했다. 울다니 꽃잎이 떨어지는 건데. 덕무가 말했다. 앞서 걷던 아내 임씨가 돌아보며 덕무에게 말했다. 꽃잎은 영실이가 흘리는 눈물방울이에요. 영실이가 운다고? 영실이가 울어요. 왜 우는 거요? 영실이는 자기 세상이 왜 변했는지 모르겠대요. 왜 변했지? 아버지가 잊어버린 것 같대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어, 부인? 영실이는 나무처럼 살고 싶어 했다는 걸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살다가 생명이 다하며 다음 생명에게 자리를 고스란히 넘겨주길 원했다는 걸 하루를 살더라도 나무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했다는 걸 아버지가 잊은 것 같대요.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나무처럼 살다가 모두 가버리면 당신도 떠나고 영실이도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 부인,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이오? 함께 살 수 없다면 나는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덤무가 언덕 위에 올라 내려다본 바다는 엄마의 미소처럼 너그럽고 그 품처럼 따스해 보였다. 원하는 것을 이야기만 하면 무엇이든 내어줄 것 같았다.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잠들며 깨어날 때까지 지켜줄 것 같았다. 봄날에 따스한 볕을 쬐는 것처럼 상가들에서 상쾌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 속에 서 있는 것처럼 황토를 힘차게 뚫고 나오는 새싹같이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들같이 대지에 내린 소낙비같이 바다가 엄마처럼 자신과 아내 임씨, 영실과 영득을 부모 진정을 하고 영원한 휴식을 줄 것만 같았다. 덕무는 손을 꼭 잡고 이내 영실을 내려다보았다. 영실은 덕무를 올려다봤다. 둘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때만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언덕 끄트머리에 서 있던 둘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눈송이 같은 찔레 꽃송이들이 둘의 귓벌을 스치며 하늘로 올라갔다. 바닷속은 밝고 따뜻했다.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늙은 거북도 한가롭게 유영하고 있었다. 강치 가족이 보였다. 어미와 아비 강치 새끼 강치들이 서로 장난치듯 부딪히며 헤엄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무리처럼 바닷속을 유영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안락함과 평화를 누리듯 그들은 바다의 품 안에서 함께 놀이며 거닐듯 유영했다. 바다는 또 하나의 하늘이었다. 푸른 하늘 같은 바닷속을 덤과 영실을 헤엄치듯 날았다. 푸른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바닷속에서는 물고기떼가 구름이었다.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은 뭉게구름을 만들었다가 털구름을 만들고 조각구름으로 바뀌었다가 새털구름이 되어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했다. 바다는 하늘의 반대쪽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다가 하늘이요 하늘이 바다였다. 동무가 돌아보니 영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아내 임씨가 옆에서 날고 있었다. 아니 헤엄을 치는 것일까? 상관없었다. 날든 헤엄치든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늙은 대한 거북이 몸을 수직으로 세우고 허공에서 낙하하다가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북을 따랐다. 덕무 안에 임씨도 그 무리에 끼어 있었다. 중간 바다는 분명 위 바다보다 어두웠다.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를 보였다. 그러나 그림자인 덕분에 나머지가 더욱 선명해졌다. 흑백 세상에서는 흑이 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듯 어두운 중간 바다에서는 빛이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존재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모든 움직임이 흙 속의 백처럼 선명했다. 그 어떤 작은 것이더라도 생명의 존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곳에서는 어떤 생명이든 뚜렷했다. 덕무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상황에 기시감을 느꼈다. 언젠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언제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 태어나기 위해 있었던 그곳, 어머니의 양수에서 느꼈던 충만함이었다. 생명만 존재할 뿐 욕망이 없는 그곳은 평안했다. 누구의 생명이든 생명은 소중했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간 바다를 지나 심해로 내려가는 길에 사방이 환해졌다. 그것은 아래의 어떤 광원에서 쏘아오는 빛이었다. 빛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밝은 태양처럼 밝은 그곳이 다가오는 무리를 향해 빛을 나눠주고 있었다. 조동이 밝기는 세상의 것이 아닐 만큼 환했다. 광원을 향해 낙하하는 모두가 그림자가 아닌 빛의 일부만 보였다. 모두 빛 속으로 사라져 빛과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영실의 음성이 들렸다. 아버지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생명은 원래 하나였다는 걸. 그래서 모두가 소중하다는 걸. 덕문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끝이었다. 평생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들이 절실하고 간절했던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들을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꿈속으로 빠져든다고 느낄 때 반증강이 덕문의 눈에 물에서 걸어나와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찔레였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비현실 속에서 만난 찔레는 반나절 만에 더 크고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찔레의 심장과 배꼽 사이에서 깜빡거리는 무언가가 보였다. 투명하고 흰 찔레의 뱃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밝게 빛나는 그것은 생명주머니였다. 서씨 할머니가 공랑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먼 옛날이었지. 탐나에 살던 내 어머니 이름은 소정이었는데 먼 나라에서 온 그 사내를 만났을 때 17살이었어. 고조선이 쇠퇴의 길에 접어든 기원전 210년 어느 가을날이었다. 하늘은 높고 맑았다. 해안가 불악의 어느 여인처럼 소정은 물질을 하러 바다에 들어갔다. 소라와 고동을 따서 물 밖으로 나와보니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다. 바다 한가득 커다란 배들이 몰려와 배 그림자가 바다를 덮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선단을 이끌고 우두머리는 기단 옷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다. 곱상한 얼굴이 말끔한 용모의 그는 진나라에서 온 서복이라고 했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 사람을 닮은 물고기를 잡으러 왔다고 했다. 불악 사람들 중 유일하게 소종만이 바닷속에서 그것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걸 왜 잡으려 하느냐고 소종이 물으니 물고기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그것은 인어라 불리는 불로장생 약이라고 했다. 소종이 알려진 바다의 적막한 배들은 보름 밤낮을 기다렸다. 둥근 보름달이 바다에 닿을 듯 휘영찬 뜬 밤 새끼 인어 한 마리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둥근 보름달 바다에 닿을 듯 휘영쳤던 새끼 인어 한 마리가 무리로 머리를 내밀었다. 뱃사람들은 새끼를 잡아 뱃머리에 매달았다. 새끼 인어는 밤새 소리내어 울었다. 새벽녘이 되자 새끼 인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미 인어가 바다에 떠올랐다. 어미 인어를 잡는 데 성공한 서복은 진나라로 돌아가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바람이 불던 어느 늦은 밤 서복이 불속 소총을 찾아왔다. 곱상 얼굴은 술 취한 듯 붉었고 비단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종이 눈을 떠보니 서복은 떠났고 머리맡에 호리병이 남겨져 있었다. 소종의 목소리를 남겨놓은 인어 기름이었다. 소종이 바다에 나가보니 배들은 전부 떠났고 바다는 텅 비어 있었다. 배가 바뀌어 소종의 딸이 태어났다.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다. 몸은 여렸고 안색은 파리했다. 소종은 아기가 아플 때마다 호리병 속 기름을 먹였다. 기름을 먹은 딸은 무럭무럭 자랐다. 바로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지만 내 어머니는 절대로 나눠주지 않았어. 꽁꽁 숨겨두고 나에게만 주었지. 먹으면 오래오래 사는 약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두가 원하는 약이라 그랬으니까. 내 어머니가 숨을 거두던 날 나에게 말했어. 사랑하는 내 딸아, 넌 아프지도 않고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거다. 이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하늘로 영영 떠났지. 그때부터 나 혼자 남았어. 나는 어머니 말대로 오래오래 살았단다.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공랑을 불러 세운 설씨 할머니가 말했다. 얘야 먹지 마라. 그건 저주야.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마라. 공랑이 떠나자 새떼가 하늘을 가리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해일이 밀려왔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내지르는 비명이 들렸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바다를 보며 설살물며 중얼거렸다. 사람답게 살려면 먹지 마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공양감은 본인 말대로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했다. 아무도 없었다. 덕모도 영실도 보이지 않았다. 호수 가장자리에 멈춰 서 있어야 할 공연감이 타고 온 배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지? 모두 어디로 간 거야? 분명 박씨는 작살에 맞아 피를 맞아 흘렸고 딸려는 숨을 못 쉬어 쓰러졌는데 내 배는 또 어디로 갔지? 인어는 대체 그새 무슨 일이 벌어진 게야? 공연감은 적잖이 당황했다. 덕모가 쏜 작살에 맞은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보니 동굴 속 적막한 호수에 홀로 남아있었으니 그러면 안 됐다. 잠시 후 전방의 수면에서 거북알 떠오르던 작은 머리통이 떠올랐다. 짱아였다. 짱아는 목까지 잠기는 물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공연감을 주시했다. 호수 밖에 있는 공연감과 꽤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것 같았다. 오, 여기 있었구나.
네 누인이 어디 있냐? 응? 이리 와봐. 너라도 와봐라. 공연감이 절박하게 소리치는 순간 짱아보다 몇 걸음 더 가까운 수면에 물보라가 일더니 찔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호수 밖에 공연가가 마주보고 선 찔레의 허리 부분까지 물밖에 드러났다. 공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찔레의 배 한가운데서 붉은색 생명주머니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명주머니다. 공연감은 반사적으로 침을 꼴깍 삼켰다. 혹시 내가 영실이와 박씨를 고쳐주었냐? 그랬구나. 오호라. 그렇게 된 거로구나. 굳이 잡아서 기름을 내지 않아도 고칠 수 있었구나. 이 하레비가 그걸 몰랐네. 알았으면 힘들게 하지 않고 조금씩만 나눠달라고 부탁했을 텐데 말이야. 얘야 내가 착각했다. 너를 오해했어. 이리 와봐. 공연감이 찔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찔레는 미동 없이 서서 공연감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공연감이 잘라냈던 지느러미가 다시 자라나 펄럭이고 있었다. 지느러미가 벌써 자라다니 넌 정말 생명 덩어리로구나. 잠깐만 이리 와 보래도. 이 할아비가 말이야 내 도움이 좀 필요해. 내가 필요하단 말이야. 다급해진 공연감이 찔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팔을 뻗으면 잡힐 만큼 둘 사이가 가까워졌다. 찔레와 입을 벌려 삐리리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러자 짱아도 몸발치서 맞장구 치듯 삐리리 소리를 내어 울었다. 다음 순간 찔레와 짱아의 몸이 동시에 공중으로 휘리릭 솟구치는가 싶더니 수면 아래로 떨어지듯 사라져버렸다. 아 가지마. 이 할아비가 잘못했다. 이리 와봐라. 가지마라고. 물속으로 사라진 찔레와 짱아는 다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공연감은 찔레와 짱아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인어가 다시 피어오르길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 쌍돛을 단 배는 빨랐다. 파도를 굽이굽이 타고 넘을 때마다 바다는 하얀 거품을 토해냈다. 연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키를 잡은 덕무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덕무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영실을 바라보았다. 영실의 몸 구석구석까지 시원한 공기를 보내려는 양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버지 숨을 쉰다는 게 이리도 시원한 건지 몰랐어요. 서서히 기운을 차려가는 영실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느껴졌다. 그래 영실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 우리 살면서 차차 알아가졌구나. 키를 쥔 덤무가 영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섬이 가까이 다가왔다. 언덕이 활짝 핀 찔레나무가 영실의 눈에 들어왔다. 찔레나무 가지가 팔을 뻗어 파란 하늘을 품고 있었다. 중국 땅을 통일한 진나라 진시황이 서복이라는 젊은 도사에게 동쪽으로 가서 영생불사의 묘약을 구해오라고 명했다. 서복이 이끄는 서단은 동쪽 바다를 건너 탐나국에 도착했다. 그들은 제주 앞바다에 한동안 머무르다가 진나라로 되돌아간다며 포고를 떠났다. 기원전 210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복의 선단은 진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자취를 감추었다. 진시황은 죽는 순간까지 복례산에서 돌아올 서복을 기다리다 숨을 거두었다. 중국 전설 속에서 복례산으로 불리는 그곳은 실제 산이 아니었다. 영생불사의 묘액이 숨겨져 있는 곳을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 서복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서신에서 진시황에게 당해가지고 했다. 복례산의 불로장생약을 구할 수는 있으나 바닷속에서 용 같은 물고기가 방해하며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불로장생약을 찾았지만 용이 버티고 있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반은 참이고 나머지 반은 거짓이었다. 용은 바닷속이 아닌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괴물이었다. 때가 되어 사람은 죽었지만 욕망은 죽지 않았다. 수천 년에 걸쳐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생불사를 누리고자 했던 인간 덕분에 욕망은 영생불사가 되었다. 작가의 말. 스코틀랜드의 인어는 바다에서 사는데 필요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육지에서 살아야 했다. 뱀과 사람을 섞어 닮은 아프리카의 인어는 물의 영혼을 지배했다. 브라질에는 아마존을 지나는 남자들을 유혹해 수장시키는 이아라 물의 여인이라는 인어가 있었고 뉴질랜드에는 사람 머리에 용처럼 긴 몸통을 하고 카누를 부수는 마라키하우라는 인어가 살았다. 일본의 인어는 거대한 물고기였는데 사람을 닮은 얼굴에 송곳니와 뿔이 난 괴물이었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 러시아, 프랑스, 노르웨이 등 전 세계의 바다가 있는 곳에는 그들만의 인어 이야기가 있다. 왜 인어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며 인간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인어를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압도적인 대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바다에 대한 공포심과 경외심을 투사할 대상을 만들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인어는 각 시대, 각 지역의 신분과 정체를 달리하며 존재하게 되었다. 세이렌처럼 선원을 유혹하는 요물이었다가 무시무시한 바닷속 괴물이 되기도 하고 폭풍 속 배를 지키는 물의 요정이 되었다가 정어리나 다랑어 같은 민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수많은 인어 중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인어는 조선시대의 문신 유목인이 쓴 어우야담에 나오는 우는 인어였다. 조선의 한 어부에게 잡힌 인어는 흰 눈물을 비처럼 쏟으며 울었다고 한다.
왜 울었을까? 혹시 누군가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이보다 내면을 강조한 이 문장, 이 한 문장을 읽고 인어에 대한 연민이 생겼다. 나의 경우 연민이 생겼다는 것은 글을 쓸 가치가 생겼다는 뜻이다. 수개월이 걸릴지 혹은 수년이 걸릴지 모를 장편소설 쓰기라는 긴 여행을 떠날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의 끝에 인어는 나를 거울 앞에 데려다 놓고 나의 욕망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인어 사냥은 나의 세 번째 장편소설이다. 첫 번째 소설 잘 가요 언덕 2021년 개정판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1998년쯤 쓰기 시작해서 2009년에 출간했으니 독자를 만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쓰다 말다 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소설 오늘 예보는 처음에는 영화 시나리오로 썼다가 연극 대본으로 바꿔봤다가 마침내 소설이 되어 2011년 출간하기까지 5년 이상 걸렸다. 반면 인하사냥은 작년 여름 석 달 만에 초고를 완성했고 올해 초 서너 차례의 수정을 거쳐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다. 집필까지 출간까지 1년 남짓 걸린 것이다. 글 쓰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을 리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하사냥은 내용을 들은 출판사에서 출간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쓴 소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잘 써내기만 하면 독자들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는 뜻이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이토록 중요하고 거북이처럼 기는 자를 토끼처럼 튀게 만들고 10년 걸릴 일이 1년 만에 해치우게 만들 만큼 강력하다. 인어사냥을 쓰는 동안 응원해준 가족들과 믿고 기다려준 해결책 출판사의 이수란 대표님과 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부터 만날 나의 독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2022년 가을의 차이인표